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김웅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인 누가 사인했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두 분도 사인하셨죠? 예. 아,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도 당연히. 네,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필요할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아, 이게 굉장히 희귀한 분입니다, 그죠? 저희 네 사람의 예. 사인 동시에 있는 포스터. 야, 이거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희귀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회 임명안을 제거했는데, 자,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일했던 방송인으로 방송을 사랑했고 전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첫 출근 그리고 취임사가 들으셨는데, 자, 그러면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복원이 된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회 후임자로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후 5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그리고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1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지는 가변적이라고 양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예, 또 지금 들어온 소식은 내일 야당이 이제 이진숙 탄핵 소추안 발의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는데 주인공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됐죠.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동 현장과 입법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자 지명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삼선 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강경보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관련한 현재 최대 현안인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아니죠. 이제 오늘부터 출근해서 그 위원장이죠. 취임사 들으셨는데요. 자, 이제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곧바로 또 착수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아휴, 참 이게 무슨 현실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나 협조나 이런 걸 구하는 것 없이 그냥 정말 그야말로 선전포고 하듯이 이렇게 임명을 하고 또 방통위 2인 체제를 그대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야당은 임명한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라고 소청했다. 나서고 있고 예. 과연 이게 이제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되게 궁금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특히 권력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를 잡으면 우리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다. 표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사실 제가 봐도 매우 편향적인 그런 패널들로 그리고 그런 방송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뭐 그래서 20년 동안 집권을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과는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쪽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에는 또 편향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중은 거기에서 휩싸일지 모르지만은 유권자는 절대 안 휩싸일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급 우회전을 하면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 왼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승객들이.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유권자들은 표로 명확하게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할 동안에 이런 거 해서 방송을 어떻게 좀 구미에 맞출 것인가 그거 고민하실 시간에 좋은 정책 만들고 그 어려운 현장 좀 더 다니는 게 궁극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 참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좀 부끄럽죠. 다행히 저는 전직 의원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하시는 고언인데 박 실장님은? 저는 이제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말에 좀 예. 눈길이 갔는데요. 예. 다들 이제 프로 자기 입장에서 공공성, 자기 입장에서 공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과거에도 보면 약간의 정파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그게 뭐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에서 6까지가 상식의 범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이해력이 많아서 저는 3에서 7 정도까지가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정파성들이나 편향성은 조금씩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너무 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준숙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약 9.8 정도에 위치하신 분이에요. 10이 끝이라고 했을 10이 때. 끝이라고 했을 때요. 예. 0.2씩이라 봐줘. 0.2가 제가 그건 0.2는 항상 남은 0.2는 인생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9.8, 여유는 항상 9.8, 둡니다. 0.2. 거의 예.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아직도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사예요.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빵에만 집착해서 빵만 부각돼서 이거는 좀 잘못했다고 보는데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 강제성이냐 자발적이냐 여기서 논쟁적이어서 대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좀 잘못한 게 어차피 민주당이 요구해봐야 대통령이 안 들으니까 이거를 한동훈 대표에게 좀 따져 물었어야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과연 적격이냐? 위안부 문제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관급으로 적당한 인물입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조금은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원쿠션을 좀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당구를 좀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계속해 좀 주세요. 아름다웠죠.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편향적이고 불법적이지 않고 예. 민주당도 비판할 거 하고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저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인데 예. 쓸려져 갈 것 같아요. 우리도 쓸려갑니까? 그런 실질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쓸어버려질 것 같다. 제가 방송을 몇 개 하지만 일단 지상파 방송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잘릴 것 같다. 저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 우려가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위축 효과인데 MBC 출연을 좀 하시고 있습니까? 2개 하고 있죠. 다행히 리스크 해지를 했습니다. 많이 안 하고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리스크 해지라는 표현 고품격 용어네요. 그렇죠. MBC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 딸들에게는 앞으로 식탁에서 단백질량을 좀 줄이겠다. 아버지가 바른 말하다가 방송 출연 횟수가 좀 줄게 됐는데 어쩌겠냐. 그렇게 사는 거다. 살도 뺄 겸 줄이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많은 패널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거는 웃고 있지만 굉장히 또 슬픈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죠. 전두환 사실은. 정권 때가 아니고 21세기 왜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돼야 되느냐. 과연 그럼 이준숙 후보자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이 쓸어버리는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어떤 취임사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건 뭐 일단 겪어봐야 하지 겪어봐야 않을까. 하니까 중립적으로 근데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실 평론을 하면서 제가 운 좋게 계속 수년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여러 고비들이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고비들이 글쎄요 또 근데 올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고비들의 성격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을 지켜질 수 있도록 이 구조들을 만들어 놓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요원하구나.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방송 환경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환경이 과연 언제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양당이 문제 저는 진짜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과거 정부 때도 이런 거 유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방송위원으로 추천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뇌구조 전문가이신 최민희 의원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양당이 서로한테 이게 할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 두 분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였던 이 불튀기는 모습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 뭐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 때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 보면 온갖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위원장이 되면 예. 그 완가품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쓸어버리겠다. 불안감이 예. 엄습하고 있습니다. 예. 뇌 구조가 작동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또 잠시 후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계속 다루려고 하다가 좀 순위에 밀려서 못했었는데, 이제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 얘기입니다.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이다. 라면서도 이 부분을 또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디 정무위 현장을 잠시 다녀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또 그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구매 내용 보시죠. 오늘 분명히 11시 59분에 결제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금 팀원으로 돈 들어가고 있는 고영재 회장님이 3만 원 버셨습니다. 이 돈도 큐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2만 원 또 버셨습니다. 돈을 한 번 5만 원 것이 벌써 아닙니다. 버셨습니다. 예? 돈을 번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질의한 분 김재섭 의원 그리고 예 대답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한 것인데 계속해 주실까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관한 현안 질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판매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프로모션에 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정무위 위원들은 1조 원을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 썼다는 말이냐라고 질책을 하기도 했고요. 예. 구 대표는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 100% 제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약간만 도와주면 다시 정상화하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약간만 도와달라는 건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단 정부라든지 뭐 당국의 지원을 지원.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회에 나왔었는데 큐텐 자금 추적 중에 불법 흔적이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네요. 네, 이복현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유통업계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있는데요. 큐텐이 팀원에게 두 차례 250억 원을 빌렸는데 자금이 집행된 이후에 팀원 대표의 최종 승인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는 팀원 대표와 상의 없이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여기에 정산 대금도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요.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큐텐그룹이 위메프를 포함한 국내 계열사와 자회사에서 본사 소재지인 싱가포르로 유출한 돈이 1,7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상품 판매 대금도 이렇게 세워나간 거 아니냐라고는 의혹의 내용입니다. 네, 참 이 사건은 정말 그 새로운 그 영업 방식, 산업 구조, 또 자금 흐름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진행해도 이게 어떻게 규명하고 누구에게 책임 물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변호사로 돌아가서 자, 우리 김웅 변호사님, 자 의뢰인들이 지금 울면서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일단은 찾아오는 손님이 예. 이 위메프 이용자이신지 소비자이신지 아니면 셀러인지에 따라서 각각 또 다른 것이고 이게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이용 계약하고 그 중개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이게 횡령이 되는 것인지 사기가 되는 것인지는 지금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 어제 이제 제가 국회 방송 틀어놓고 저 진행 상황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잘 못 잡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영배 회장 그 어렵게 나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거래를 했는데 실제 상품은 안 오고 이렇게 수갑이 왔어요라고 구영배 회장한테 막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건 지금 인터넷 플랫폼 상거래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질의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Q익스프레스라는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Q10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Q익스프레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Q익스프레스가 뭐냐면 티몬, 유메프, 뭐 위시, AK몰 이쪽에서 파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배달하는 것. Q익스프레스입니다.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하려고 그렇죠. 했던. 그리고 이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 상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동량이 많아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이거를 나스닥 상장이 되겠죠. 나스닥 상장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정도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영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Q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뭔가 한탕을 노리고 쿠팡처럼 대박을 터뜨려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지마켓을 이베이에 5천억에 팔면서 사실은 그 크게 한번 그렇게 성공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구조인 겁니다. 물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 회사들을 닥치는 대로 매입을 했어요. 티몬, 위메프 이런 걸 인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냐면 돈을 준 게 아니고 자 당신 주식을 우리한테 티몬 주식을 당신을 다 주면은 우리가 Q익스프레스 주식 신주 발행해서 너희한테 줄게.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현금 정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는 이야기를 했겠죠. 야 이거 나스닥 상장하면 니네는 대박이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류를 늘리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땡기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한번 상장 심사가 뒤로 늦춰지니까 더 절박하게 더 늘리면서 프로모션을 막 때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물류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쿠팡 같은 경우도 적자가 미친 듯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받아서 결국은 성공을 했지 않았느냐. 이 구조도 결국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덩치를 키우는 거였고 상장을 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가능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왔다라고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경제 전문 기자인 쿠팡 같은 박 경우는 실장님. 이제 미리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도 네. 선투자를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받고 꽤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사실 벤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상장됐을 때 상장 차익이 클 것을 대비하고 재무적 투자자 이런 분들은 투자를 유치하거든요. 예. 나중에 상장되면 이 사람들은 뭐 몇십 배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그 정도의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박을 아하. 노리다가 깨진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 중요한 건 일단 손실 본 판매자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건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1,000원짜리 물건을 900원에 사서 9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죠. 손해를 봤는데 그럼 900원에 파는 900원 들어오죠. 보통 두 달 이후에 정산을 하니까 이 900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이니까 판매자에게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준대 이걸 이용해서 쓴 거예요. 돌려막기 하면서. 아하.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상장 때까지 버티면 상장되면 큰 돈 들어오니까 내가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겠다. 이랬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잘 불법 자금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대부분 부자들이 보면 불법 자금을 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찾아봐서 돼야 되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 이 사람 돈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손실을 다 메꾸긴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금감원이에요. 대체 여기까지 오길 동안 정부는 뭘 했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고 티몬이나 UMF가 어렵다는 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바거든요. 그럼 투자 유치도 안 됐으면 대체 저 회사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여기가 보통 업계에는 2달 뒤 정산이라는 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티몬과 UMF를 합치면 석 달 정도면 거의 1조라는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기업이 1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근데 금감원이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고 이미 22년부터 경영개선 MOU를 체결해서 유동비율을 체크하겠다. 22년에 한 번 했고 23년 말에도 2차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감독을 했어야죠. 감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는 예.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불법 자금의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 검사입니까? 금감원장이.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쟤를 어떻게 처벌하겠어? 쟤는 처벌 대상이야. 이건 검사만인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이런 부실들이 금융권으로 이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업들에게 경영 개선 협약도 맺고 워크아웃도 시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에요. 예. 사고가 사고가 난 다음에 너는 범인이야. 넌 처벌받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왜냐면 여기 SC제일은행 이제 제가 이건 보도 보고
안 건데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이 판매업자들의 선정산 2달간 돈이 묶이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어음 할인 같은 걸 하는 셈이죠 중간에서. 그래서 2달간 돈이 묶이니까 근데 판매가 이제 할인을 만약에 많이 되죠. 2달간 돈이 이게 선정산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한도를 막 3배씩 늘려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판매자가 엄청 많고 이 판매자들이 다 사실상 이제 뭐 파산 상태에 처한다. 예. 돈을 못 받아서 그러면 그 부실이 은행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미연에 방지를 못 하냐. 그런 정보에 빠르라고 금융감독원이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 예. 세종시에 안 가고. 저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정말 뭐 지금 구영배 나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한탕을 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 못한 시스템을 두셔보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 이게 또 이제 소비자들 보상 이제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흐름이 지금 뭐 이제 금감독원 또 얘기를 정치권의 관심을 더 갖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네. 근데 현재 기업의 상태를 봤을 때는 예. 좀 자체적인 어떤 기업의 보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뭐 일부 환불을 받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여행이라든지 좀 국한된 그렇죠. 그런 분야에 머무르고 있고 그렇다면 글쎄요 당국에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자금을 준비해둔 자금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풀기 위해서 그렇게 보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보상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어쨌든 뭐 하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또 이 업계를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데서부터 전자상거래 업체 다 빠져 있었고 금융 규제에서도 이런 피지라든지 이쪽에 또 포함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좀 궁극적이고 거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금감원장이 뭐 잘못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웅 변호사께서는 더 첨언하실 게 있으시다면 짧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산 주기가 너무 길어요. 아. 정산 주기가 너무 길어서 여러 가지 제가 여기 보면 정산 기기도 한 60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보면 이게 개발 재무 기능 뭐 재무 기능 자체를 각 그 법인이 아니고 Q10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로 봤었을 때 예. 사전에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들은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이건 개인 간의 상거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거래 사기적 거래에 대해서 보상을 바로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약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나는 사기당했는데 그럼 나는 왜 보상 안 해주느냐라고. 과거 전세 사기 문제는 비슷한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같은 예. 게 지금 또 터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무슨 전세 사기만 보상하냐? 이거 그렇죠. 이 팀원 사기는 왜 보상 안 하냐? 그렇죠. 이런 문제 똑같은 비슷한 거죠. 얘기. 어렵네요. 네, 이 문제도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